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그렇게 네 식구가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져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저도 이곳에 보낼 만한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저와 제 동창들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거의 30년이 지났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3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거 보면 그 동창들도 저에게 징하기는 참 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드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자 동네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네요. 그럼 부자 동네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운전기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는 집에 딸린 작은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저희 집 식구들은 주인집의 그런 배려가 참 고마웠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부자 동네에 살면서 부잣집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가장 가난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 딱 봐도 학교 친구들과는 다르기도 했지만 그 학교에는 저희 주인집 사장님의 딸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모두가 다 알 수밖에요. 너 수인이 집에 얹혀 산다며? 너희 아버지 운전기사고. 정수인. 저희 주인집 사장님의 하나뿐인 딸이자 저의 평생의 원수인 이름입니다. 수인이는 저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사람이 참 좋으셔서 윤정이네 갈 곳 없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거든. 너네 집에서 같이 산다고? 너네 집 엄청 좋잖아. 아니, 우리 집 옆에 작게 별채 같은 곳이 있어. 거기서 지내. 우와, 너네 집은 별채도 있어? 음, 그래서 가끔 윤정이가 우리 집 애인 줄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 에이, 말이 되냐? 그 집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 그냥 태가 다른데? 윤정이를 보고 어떻게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냥 그 집에 심부름 다니는 애인가 보다 하겠지. 에이, 말이 너무 그렇다. 수인이 네가 너무 착해. 착해서 문제야. 착하기는 개뿔. 수인이는 그 점을 이용해서 늘 저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저를 가난하다고 또 아버지가 남의 집에서 운전한다고 갈 곳도 없어서 수인이 집에 얹혀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손가락질 받는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수인이의 경멸이었어요. 냄새 나니까 옆에 좀 붙지 말래? 어느 날은 수인이가 저희 아빠도 있는 앞에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움찔했지만 수인이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주인집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게다가 저희 가족은 거기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는데 말입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나중에 제 손을 꼭 잡으며 아빠가 그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부모가 못나서 자식들이 이 고생을 하는구나. 아빠는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셨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수인이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지. 그래서 이 거지 같은 곳에서 탈출해야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을 쓰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그 학교는 부자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였고 저는 그들이 받는 것처럼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2배, 아니 3배가 넘는 노력을 했었어야만 했어요. 잠도 못 자고 먹는 시간도 줄여가며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전국 등수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보이는 성적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그 성적은 동창들의 심기를 거슬렀습니다. 아마도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몇백씩 발라가며 유명하다는 선생님들을 다 초빙해서 과외다 뭐다 생난리를 치는데 가난해서 문제집도 담임 선생님께 받은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는 제가 자신들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제가 성적이 잘 나오면서부터는 반 아이들의 괴롭힘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너 어디 시험지 훔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점수를 받아? 말이 안 되잖아. 그니까 아니면 수인이 몰래 수인이가 정리해둔 노트 같은 거 훔쳐가서 본다던지.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수인이보다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무슨 수인이가 공부하던 걸 훔쳐가서 한다는 건지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가장 자존심을 상해하는 건 다름 아닌 수인이었어요. 매일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애라는 둥,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둥, 어떤 날은 너 같은 애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둥 막말을 했는데 제가 자기보다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요. 그것도 자기처럼 돈 처발은 과외 한번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에게 엄청난 악의를 품게 된 계기는 수인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빠의 고용주인 사장님이 제 성적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날은 아빠가 제 성적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셨고 그래서 사장님이 아빠에게 기분이 왜 좋으신지 물었습니다. 아빠는 제 성적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아빠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수인이는 워낙 좋은 선생님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공부시키니 막연히 저보다는 잘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한 말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줄은 아마 아빠도 정말 모르셨을 겁니다. 그날 주인집에서는 수인이를 혼내는 수인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장님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수인이에게 더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야, 너 냄새 난다고 내가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앉으라고. 교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말입니다. 예쁘고 집안도 잘 살고 학교에서 우상 같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수인이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말이죠. 당연히 수인이가 저에게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건 그런 거였습니다. 친구들은 수인이의 그 말 한마디에 코를 싸맸어요. 야, 이윤정 좀 떨어져. 진짜 냄새 나는 것 같아. 이거 약간 그런 냄새 아니냐? 빨래 덜 말랐는데 그 쉰내 나는. 맞아. 걸레 냄새. 수인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창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그 장면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어요. 그만큼 충격적이었고 그만큼 수치심을 많이 느꼈던 날이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냥 계속 눈물이 났고 계속 서러웠습니다. 그날 집으로 갔을 때 부모님이 제 부은 눈을 보며 무슨 일이냐고 계속해서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대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식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 역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수인이의 괴롭힘은 정말이지 나날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당연히 말로만 괴롭힌 건 아니었어요. 나 쟤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누구한테 한 대 확 맞았으면 좋겠다. 수인이가 그런 말을 하면 누군가가 나서서 저를 때렸어요. 또 물 뒤집어 쓴 모습 보면 재밌을 텐데. 수인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저에게 걸레를 빤 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인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 생활은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살이 빠졌고 당연히 성적을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이 찾아왔어요. 저는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남들에 비해 수배는 노력해서 얻었던 결과물이었어요. 그 노력도 정신이 온전할 때 할 수 있는 거였고 말이죠. 그런 비인간적인 괴롭힘을 받는 제 정신 상태가 온전할 리 없었잖아요. 당연히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가 네 자리야. 어딜 감히 올라오려고 해? 너 같은 건 거기가 딱 어울린다고.
너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내 밑에서 그러고 살아야 하는 거야. 알겠어? 당시에 저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정말로 영원히 수인이에게 이런 식의 괴롭힘을 받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이 드니 죽고 싶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말을 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우리 집은 수인이의 집에서 쫓겨나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러니 그 집 일을 그만둘 수 없는데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시겠어요. 그런 집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도 그렇다고 수인이에게 벗어날 수도 없는 이 현실에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하교하는 대신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유서도 쓰지 않았어요. 혹시나 수인이 잘못이라는 걸 부모님이 알게 되면 그 집을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있지도 못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여기서 죽는 거야.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학교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제가 그곳에 떨어져 죽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저를 괴롭혔던 수인이를 포함한 아이들이 이 장면을 보고 괴로워했으면, 그리고 평생 잊히지 않는 트라우마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못 해본 건 더 많은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가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쥐도 새도 모르게 나를 찾지 말라는 말만 하고 사라지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갑자기 죽는 게 너무나 억울해졌습니다. 가출하면 부모님이 그 집을 나오지 않아도 되고 또 내가 수인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가출만이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곧장 집으로 가 작은 가방에 몇 벌이 없는 옷과 얼마 없는 돈을 챙겼어요. 그러고는 집을 나오려는데 아빠와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디가? 아빠가 제 가방을 보고 물었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어요. 아, 친구가 집에서 같이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해서 좀 늦을지도 몰라. 친구가? 친구가 그러자고 해? 아빠는 몹시 반색하며 그렇게 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슬퍼졌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아빠가 제가 친구 집에 간다는 그 말에 그렇게 좋아했던 거고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친구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먹으면서 공부해. 그러면서 아빠가 저에게 쥐어준 건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주고 싶어서 그래. 얼른 받아. 괜찮다는 저에게 억지로 돈을 쥐어준 아빠는 제가 사라질 때까지 뒤에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때 잠시 망설이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수인이를 더 이상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동창들도 말이죠.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러고는 숙식이 제공되는 곳이면 어디든 옮겨다니며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정말 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결국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이 신분의 사다리를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독하게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수인이와 같은 학교를 다닐 때보다는 살만했어요. 물론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했지만요. 나중에 듣기로는 엄마와 아빠는 저를 찾아 안 다녀본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어렴풋이 짐작은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정확히는 수인이에게 제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출한 것이라고 말이죠. 숨긴다고 숨겼는데 정말이지 부모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악과 깡이 다 어디서 나왔나 싶어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
아빠는 수인이의 집을 나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주기적으로 그 집을 찾으러 가 멀찌감치서 엄마와 아빠를 보고 오곤 했거든요.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으셔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혹시나 딸이 찾으러 오면 전해달랐다며 집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간 날 부모님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사이가 좋은 부모와 자식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그보다 더 운이 좋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은 저에게 천운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학벌, 집안, 인물,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굳이 단점을 하나 꼽자면 키가 조금 작고 왜소하다는 점이었는데 그거야 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비해 단점도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서로 아주 잘 맞았습니다. 말도 잘 통했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어요. 저희는 빠르게 친해졌고 그리고 연애했습니다. 남편의 집은 우리 집보다 당연히 훨씬 더 잘 살았고 직업도 검사였어요. 당시에 저희 친정이 그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평범 이하에 저도 좋은 대학을 나와 괜찮은 직장에 취직은 했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남편네 집안과 직업 뭐 이런 거에 비할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가 잘났으면 상대방의 조건에 대해서 더 따지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지 사람만 보는 분들이셨고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 굉장히 높게 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이 참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남편 복, 시댁 복은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아들과 딸 하나를 낳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물론 때때로 제가 겪었던 과거의 그 학교 폭력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조금 과도하게 간섭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건 남편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연애할 때 다 털어놨었거든요. 집으로 이게 왔던데?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에게 건네준 건 다름 아닌 동창회, 부부 동반 모임 초대장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벙쪘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나에게 올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시절 친구들과 하나도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를 만큼 소식을 피해 다녔거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저는 그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고요. 집을 나오고 나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으니까 말입니다. 잘못 온 거겠지. 아니, 당신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던데? 다시 보니 정말 봉투에 제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모든 게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는 건 어떻게 안 건지, 저에게 이런 걸 어떻게 보낼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걸 보낸 사람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너무 궁금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친구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냥 버릴래. 안 갈 거야. 그러자 남편이 그 초대장을 버리려던 저를 잡더군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왜? 가자. 저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계속 가기 싫다고 했더니 이제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속이 후련하지 않겠냐며 이럴 때 다 한풀이해야 나중에 생각이 안 나는 거다. 계속 그런 이야기라 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남편에게 흔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한번 거절했는데도 그러는 건 말이죠. 저는 결국 남편의 설득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괴롭혔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잘 산다. 인생이 망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부부 동반 동창의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동창회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산 새 옷을 입고 예전에 남편이 사준 가방을 들었어요. 너무 의식하는 것 같지는 않겠지?
아니야, 예뻐. 남편은 그렇게 동창회 장소로 가는 내내 제 옆에서 제 길을 살려주는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 부부 동반 모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입구에 도착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고 당장이라도 도망을 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렇게 문고리를 잡고 돌리려는데 남편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일단 내 직업 소개는 먼저 하지 말고 있어봐. 알겠지? 왜? 일단은 그렇게 해. 남편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남편이 무슨 생각이 있었나 보다 싶은 마음보다도 당시에는 심장이 빨리 뛰고 덜덜 떨리기만 했기 때문에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 모임 장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알아볼 수 있는 얼굴들이 앉아서 하하 호호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충 들으니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들다는 둥, 우리 때랑 다르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그 나이대 부부들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모습들에 어딘가 소름이 돋는 듯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동창 하나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 윤정이 아니야? 그 소리에 모두가 우르르 저를 돌아봤어요. 그 시선에는 제가 여길 왜 와? 라는 눈빛과 순수한 궁금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약간의 두려움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짓을 지금 자기 남편이 알게 될까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었을 걸로 생각해요. 절대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이니까 말입니다. 윤정이? 이윤정? 네가 여긴 어떻게... 왜? 여기 온 거면 동창분 아니셔? 다들 반응이 왜 이래? 아니, 동창 맞지? 맞아. 윤정아, 여기로 앉아. 보지 않았어야 할 사람을 보는 그 반응은 각자의 남편들에 의해 싹 숨겨지고 가식적인 웃음과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 모습들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비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과거가 본인들에게 꽤 밝혀지면 타격이 되는 과거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고 말입니다. 여기 앉아. 야, 이게 얼마만이야? 너 그때 학교 그만두고 거의 20년 됐나?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동창 한 명의 말에 남편끼리 학교를 그만뒀던 친구라 이렇게 다들 놀라는 반응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동창들을 향해 제가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나 잘 살았지 뭐. 그래. 너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우리가 걱정 많이 했어. 걱정? 걱정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단전에서부터 비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래요. 걱정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어디서 죽어서 나타나서 유서라도 썼으면 그 유서에 자기들의 이름이라도 있었으면 불똥이 어지간히 튀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 니들이 내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얘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친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걱정하지. 뻔뻔한 얼굴로 그보다 더 뻔뻔한 말을 내뱉는 동창들을 보며 전이가 불타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늘 이들에게 엿을 먹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다들 오랜만이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건 7년 만인가? 부부 동반은 처음이지? 그 목소리, 세월이 2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바로 수인이었습니다. 18이던 제가 그 2배 이상의 세월이 지나 40이 넘어서도 잊을 수 없었고 또 듣기만 해도 소름이 쫙 끼치는 그 목소리였어요. 제가 천천히 그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윤정이 아니야? 초대장 보내긴 했는데 진짜 올 줄은 몰랐네. 궁금증 중 하나가 풀렸어요. 저에게 이 모임에 초대장을 보낸 건 다름 아닌 수인이었던 겁니다. 그거 말고도 어떻게 저를 알게 되었는지, 왜 보낼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니까 말이죠. 잘 지냈어?
그때 너 그렇게 사라지고 너네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알아. 아, 이제는 다시 집에 들어갔나 봐. 하긴 뭐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니. 세월 참 빠르다. 그치? 수인이도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걱정도 눈치도 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녀는 언제나 늘 가진 것도 많았고 그 배경에서 오는 당당함은 지금도 여전한 듯 보였습니다. 너 요즘 뭐하고 살아? 학교는 어디 나왔어? 일단 수인이는 그게 가장 궁금한 듯 보이더군요. 저를 더더욱 못살게 굴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자신보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였잖아요. 수인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저에게 그렇게 물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혹시나 자신이 다닌 대학보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이름을 듣게 될까봐 조금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제가 나온 대학과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학교를 나왔고 지금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제 대답에 그곳에 있는 동창들 모두가 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와, 윤정이 너 진짜 대단하다. 예전에도 열심히 하는 거 하나는 알아줬잖아. 친구들 사이에서 대단하다는 말들이 퍼졌어요. 그러는 사이 본 수인이의 표정은 확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 수인이는 나보다 못한 대학, 그리고 나보다 못한 직장을 다니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 중에 제일 잘 풀린 거 아니야? 그러게, 윤정이가 우리 중에 제일 잘 풀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동창들의 그런 말은 수인이의 심기를 거스리기에 너무나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쳤습니다. 수인이의 표정이 점점 더 험악해지는 것을 봤거든요. 물론 예전 같았으면 그런 수인이의 모습에 긴장하거나 무서워 몸을 숙였겠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어깨를 당당히 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뭐 그냥 열심히 했어. 잘 살고 싶어서.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동창들은 어딘가 눈치를 보는 듯 자기들끼리 시선을 주고받았지만 수인이는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제 옆을 한번 보고는 픽 웃더군요. 다름 아닌 신랑이었습니다. 신랑분은 뭐 하셔? 아, 우리 자기는 오늘 재판이 있어서 조금 늦는데 마치면 바로 오기로 했어. 수인이는 자기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남편 자랑으로 노선을 틀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동창들은 그런 수인이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듣고서는 수인이에게 아부하듯 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의 그 권력 관계가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은 그 모습에 정말 환멸을 느꼈던 것 같아요. 수인이의 남편이 변호사인 것 같더군요. 아, 우리 남편 변호사거든. 하면서 어깨를 으쓱하는 그 몸짓에서 역시 너는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그만큼이나 지났어도 하는 생각이나 짓은 하나도 잘하지 못했더군요. 여전히 고등학교 그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윤정이 너는 모르겠다. 수인이 얘 남편이 진짜 유명한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거든. 거기 사건 수임도 아무나 못 맡기는 그런 곳. 하여간 기집애 시집도 더럽게 잘 갔다니까. 동창들은 다시 수인이를 향해 아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인이의 의도를 알아차린 거겠죠. 저를 다시 한번 뭉개고 싶다는 그 의도 말입니다. 윤정이 너네 남편은 뭐 하셔? 수인이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는 저와 제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 수인이의 태도에 사실 굉장히 웃음이 나왔어요. 뭐 제가 남편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걸로 저렇게 유치하게구나 싶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입을 비집고 나온 그 웃음은 수인이의 심기를 거스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인이 바로 무표정이 되어 저를 향해 물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웃겨? 수인이가 저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저보다 훨씬 더 자라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고등학교 시절의 저였다면 그녀의 그렇게 날선 말투에 주눅이 들어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인이가 무섭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시절에 약하기만 했던 여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냥 조금 유치해서. 꼭 너네 엄마 뭐해? 너네 아빠 뭐해? 그런 거 물어보는 고등학생들 같잖아. 제 그 말에 모두가 일순간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의 속뜻을 모두가 알아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인이는 정색하며 저에게 되물었어요. 지금 내가 유치하다는 이야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반응에 수인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어요. 원래도 자기 승질을 주체하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인연이 보자 하니까 내가 좀 배우고 직장 좀 좋은 곳 다닌다고 나랑 비슷해진 것 같아?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나대? 내가 뭘 나댔는데? 제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되물었고 그런 제 반응은 당연히 수인이의 화를 부추겼습니다. 그녀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너랑 네 남편이 나랑 내 남편이랑 비교가 될 것 같아? 어? 안 그래 얘들아? 수인은 그렇게 친구들을 향해 물었고 동창들은 수인이의 말에 동의라 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아마 잘 보유하는 쪽이 수인이가 명확하다고 생각했으니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거봐, 네 남편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 봐서는 둘이 끼리끼리 만나는 것 같은데. 찌질한 년이 찌질한 놈 만나는 거지. 주제 파악을 좀 하고 여기서 꺼져. 지가 불러놓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이제는 꺼지라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에게 그런 막말을 한 건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입을 열려던 찰나였어요. 선배님. 누군가의 그 목소리에 모두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야. 그 사람은 바로 수인의 남편인 듯 했어요. 그리고 수인이의 남편이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인사를 건넨 사람은 다름 아닌 종서봐, 오랜만이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선배님이라니? 수인이는 굉장히 당황하고 놀란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당황하고 놀란 건 그녀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이미 수인이 남편이 여기 올 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평온하고 하나도 놀라지 않은 얼굴이었거든요. 우리 선배님이셔. 그런데 선배님이 여긴 어떻게? 그러게, 여기서 다 보네. 아내 동창 모임에 나온 건데.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돼? 수인이는 멍한 얼굴과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현실을 부정하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인정하기 싫었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자신과 비슷해졌다는, 아니 이제는 어쩌면 자신보다 잘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말이죠. 말도 안 돼. 너 같은 년이 어떻게 내 남편 선배인 사람이랑 결혼해?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왜 말이 안 돼? 너는 평생 바닥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지.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나는 이제 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어. 우리 남편 검사고 너 같은 거 터는 거 일도 아니야. 어디 털어줘? 홧김에 이성을 잃고 저도 그런 유치한 말을 한 거였지만 사실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한 일이긴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굉장히 유능한 검사였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깍듯이 모시는 사람이었거든요. 야. 제 말을 들은 수인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런 수인이를 그의 남편이 잡고 말렸습니다. 당신 그만해. 제정신이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편 안 들고? 지금 이 선배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당신 이리 나와. 빨리. 수인의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수인이를 끌고 나갔어요. 아마 끌고 가서는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저희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검사고 인정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말이죠. 너네 남편이 검사야? 수인이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하신 분인 거 아니야? 동창들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인과 수인이의 남편이 들어왔어요. 수인이는 이를 꽉 깨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 조금 심했어. 미안하다. 라고 말이죠. 그 얼굴은 정말이지 사과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잘 보였지만 말입니다. 그날 동창회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더 이상 모임을 이어나갈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진짜 복수 아닌 복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이 모든 걸 알고서 그 동창회를 나간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현재 수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이전에 일했던 그 사장님의 회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인이라 알게 되었고 과거에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고 말입니다. 수인의 아버지는 회사를 경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범법 행위를 많이 저질러 현재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 남편이 그 사건의 담당 검사였고 말이죠. 하늘이 저에게 한풀이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운명적인 재회였습니다. 아마 수인이는 악연이라고 생각했겠지만요. 그날 그 동창회 이후에 남편은 조사에 속도를 붙였고 수인이는 곧 제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 사건의 담당 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왔더군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동창회에 온 거야? 나 완전히 이렇게 밟아버리려고? 그런 건 아니야. 남편도 조사하다 보니 알게 된 거라고 했고, 하지만 우연이라고는 생각 안 해. 하늘이 나에게 복수를 할 기회를 주신 거지. 제 말을 듣던 수인이는 인상을 팍 찌푸리더군요. 그게 언제 일인데 이제 복수를 해. 그리고 너는 지금 잘 풀려서 잘 살고 있잖아. 그러면 과거의 일 같은 건 잊을 수도 있는 거지. 잊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잊어? 아직도 꿈에서 네가 나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네가 그랬지. 나는 평생 이렇게 네 발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너를 부러워하면서 살 거라고. 그리고 절대 그 밑에서 올라올 수 없을 거라고. 나는 늘 그걸 증명하고 싶었어. 네 말이 틀렸다는 걸 말이야. 수인이는 저를 설득하러 나온 거였어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아빠 망하면 자기도 이혼당하고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고등학교 때 망한 인생은 어리니까 다시 되돌릴 수 있지만 자기는 이제 여기서 망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식들 이야기도 하더군요.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게 될 자식들도 조금 생각해줘. 응? 나 아버지도 망하고 이혼도 당하면 정말 확 죽어버리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런 수인이를 보니 과거에 제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정말로 옥상에 올라갔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갔었어. 제 그 말에 수인이는 저를 빤히 보더군요. 그 얼굴에는 정말 미안한 기색이 전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의 아내가 위협이 당한 거,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한 걱정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뻔뻔한 얼굴로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수인이에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나는 평생 너 발 아래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날 정말로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갔어.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거든.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순간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괴롭힘으로 죽기 위해 옥상에 선 게 말이야. 그래서 그냥 가출하기로 한 거야. 수인이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딱히 반성이나 자신이 잘못했다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얼굴이었지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는 게 너무 웃겨. 게다가 나는 너를 괴롭힌 게 아니라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일에 말이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수인이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가만히 있을 줄 아냐. 우리 집이 너 따위 때문에 정말 망할 것 같냐. 악을 써댔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수인가의 말과 그리고 본인의 바람과는 너무나 다르게 주인의 아버지는 정말로 망하게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사장님과 수인이 둘이 함께 말입니다. 그러고는 저희 아버지에게 과거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제 남편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다고 말이죠.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냈어. 우리 사위는 악감정 가지고 누군가를 조사해서 벌을 더 주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함부로 잘못을 덮어주고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죄는 지은 만큼 받으시라고. 아빠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딘가 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아빠도 그걸로 한풀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사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말이죠. 사실 수인이가 그런 성격인 건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사장님도 성격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었어요. 아빠가 뺨을 맞는 것도 숨어서 봤던 적도 있었고 말이죠. 수인이 아버지의 회사는 망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게 꼭 저희가, 아니, 제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며 저희를 원망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애초에 불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고 올바르게 경영을 했다면 이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자처한 일이면서 남 탓을 하며 경우 없이 구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그렇게 망하고도 정신이 들어오지 않은 건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시도 때도 없이 행패 아닌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쫓겨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동창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수인이에 대한 소식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뭐 놀랍지 않은 이야기긴 했습니다. 수인이는 이혼당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는 원래 돈 때문에 어른들끼리 조건만 보고 한 결혼이어서 남편도 수인이가 아무리 빌어도 잡아도 돌아보지도 않았고 말이죠. 당연히 양육권도 다 남편에게 빼앗겼고 말이죠. 설사 키울 수 있었다고 한들 그 성격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테지만 말이야. 자기 자식들에게도 정이 없었다고 성적이 안 오르면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는 동창들이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이죠. 저는 물론 거절했습니다. 인제 와서 사과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미 그 시절 죽을 만큼 괴로웠고 그때의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먼 과거인데 지금 와서 사과하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그 동창들이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자고 하는 사과일 텐데 말이죠.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나갔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이제 와서 하는 사과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음 편하자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을 거고. 하지만 정말 미안해. 그리고 수인이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는 거더라고. 그래서 꼭 더 사과하고 싶었어. 네가 그날 죽겠다고 옥상에 올라갔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심장에 누가 돌을 얹은 것처럼 답답하고 무겁더라. 아무리 수인이가 무서웠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건데 어렸었다는 말로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용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얼굴로 진심이 담긴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풀리기는 하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으로 입을 떼었던 순간이었어요. 진짜 여기 다 모여 있었네? 수인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깽판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얘야? 내가 제일 가진 게 많은 것 같을 때는 나한테 붙어먹어서 뭐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는 거 없나. 그렇게 올려다보던 거지 새끼들이 이제는 이윤정이야? 왜? 이윤정이 이제는 니들한테 줄 게 더 많을 것 같아? 수인이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많이 상한 것 같은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돈도 가족도 명예도 그리고 자신을 칭송했던 친구 아닌 친구들도 이제는 모두 다 잃은 상태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미쳐버리는 것이 이해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는 아직 멀었구나. 뭐?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누구한테 붙고 누구 편을 들고 뭐 그런 거래? 너는 가진 게 없으면 너를 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니? 그런 제 말에 수인은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된 애가 네가 이렇게 망했는데 너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친구도 가족도 어떻게 너를 버리기만 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이게 왜 나 때문이야. 그렇게 살아온 네 탓이지. 인상을 확 찌푸리고 손을 덜덜 떨며 화를 참는 수인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에게 버림받았으면 내 주위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까지 남 탓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네가 아직 여고생이야? 너 말 다 했어? 덜했다. 네가 아직 그렇게 사니까 네 옆에 아무도 없는 거야. 너는 아마 늙어 죽을 때도 네 옆에 아무도 없을걸? 너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너 자신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 사실 수인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가진 것을 다 잃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녀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수인이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은 통쾌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살아온 네 옆에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고,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잘 살아온 내 옆에는 가족, 친구, 기타 등등 나를 생각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가장 통쾌하고 그게 최고의 복수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고의 복수가 맞고 말이죠. 제 그런 말을 멍하게 듣고 있던 수인이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이제 정말 다 잃었다는 그 절망이 가득한 얼굴 말입니다. 아마 수인이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라도 잘 자랐다면 이렇게까지 버림은 받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잘 살면 그건 반드시 보답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인이의 이름을 잊고 온전히 저로서 제 행복만을 생각하며 앞만 보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제 옆에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제는 과거에서 완벽하게 벗어났고 극복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악몽을 꾸지도 닮은 사람을 보고 심장이 쿵 떨어지지 않은 것 보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업보를 다 돌려받은 제 동창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어렵고 실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수인이는 다 커서도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돌려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인이의 소식은 그 이후로는 들은 게 없습니다. 긴 제 이야기를 이제 그만 줄여야 할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올해로 7년 차가 되었고, 저에게는 시어머님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님과 더불어 시어머님 집 근처에 사시는 시고모님 때문에 이런저런 시집살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보내는 사연도 저희 시어머님과 시고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자면요.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어렸고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 남편이 32살 때였던 것 같네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2년제 전문대학교를 나와 생산직에서 일을 했고 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저보다 돈을 적게 벌었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약학대학원까지 나와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남편보다 연봉도 높았고 부모님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계셔서 집안이 풍족한 편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남편과 학벌도 집안 재산도 연봉도 모두 차이가 났지만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싶어서 결심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집살이가 예견되더라고요. 그 당시 남편은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께서는 남편이 중학생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시누이는 남편보다 2살이 어렸지만 일찍이 제 짝을 만나 결혼을 해서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시아버님이 살아생전 계실 때 전업주부셨는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과 시누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식당 일을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일하셨던 식당은 시고모님께서 운영하시던 감자탕집이었고 평상시 시댁 근처에 살고 있던 시고모님께서 시부모님과 가깝게 지내셨는데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 남아있는 조카들이 걱정되어 시어머님께 먼저 감자탕집에서 함께 일을 해보는 게 어떨지 제안하셨다고 하네요.
시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무척이나 막막했는데 시고모님께서 먼저 그렇게 제안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시고모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남편과 시누이를 뒷바라지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남편과 시누이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시고모님께서 입학금을 대신 내주시기도 하고 시누이가 결혼할 때는 혼수장만을 하라고 돈을 보태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어머님과 시고모님께서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만 들어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기 전부터 본인은 시고모님을 엄마처럼 잘 따르고 있다면서 저에게도 각별하게 생각해 달라며 이야기했는데요. 시댁 식구들은 시고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고 남편 말대로 시고모님을 만나 뵙게 되면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가기로 한 날 한껏 차려입고 시댁에 방문했는데요. 시고모님도 며느리 들어올 사람이 궁금했는지 시댁에 와 계셨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서진 씨하고 교제하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처음 어머님께 인사 오는 자리이기도 하고 면역력 증진에 좋은 홍삼 진액을 선물로 준비해 왔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고모님께서도 집에 계시는 걸 알았더라면 하나 더 챙겨왔을 텐데 하나밖에 없어서 어쩌죠? 만나서 반가워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될 텐데 편하게 말 놔도 되지? 서진이한테 미리 얘기 들었겠지만 고모는 우리 집에 정말 각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선물 챙겨오려면 고모 것까지 2개 챙겨와야 한다. 알았지? 언니,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온 사람한테 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괜히 부담 갖겠네. 수연이라 그랬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집 며느리는 결혼하고 나서 코빼기도 안 비추는데 수연이는 설마 그러진 않겠지?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본인 잘났다며 시어머니 대놓고 무시하던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시고모님에게는 저희 남편보다 5살 많은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며느리의 손주들까지 둘이나 보셨는데 며느리가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해서 시고모님을 찾아뵙지도 않고 아이들도 간간히 영상통화로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시고모님이 왠지 딱해 보이기도 하고 많이 적적하셔서 시어머님 댁에 자주 놀러 오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럼요, 고모님. 어떻게 시어머님을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걸요. 시어머님도 그렇고 고모님도 저희 친정엄마처럼 친하게 지내면서 잘 따를 테니까 서진 씨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이고 역시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서 좋구나. 그나저나 수연이 너는 이제 곧 결혼할 예비 신부가 왜 이렇게 통통한 거냐? 웨딩드레스 이쁘게 입으려면 살 좀 빼고 운동도 해야지. 그러게 결혼하고 나면 바로 임신해야 할 텐데 이렇게 통통하면 아기도 잘 안 들어서요. 그리고 이 뱃살 좀 봐라. 결혼식장에서 설마 이 뱃살로 웨딩드레스 입을 건 아니지? 보는 눈들도 많은데 이렇게 뱃살이 축 늘어지면 웨딩드레스 입은 태도 안 나고 안 이뻐요. 요즘 아가씨들은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한다 그러던데 우리 예비 며느리는 일만 열심히 해서 그런지 외모 관리 꽝이네 꽝이야. 시고모님과 시어머님은 갑자기 대화 도중에 제가 통통하다며 운동 좀 해야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통통한 편이긴 했지만 아직은 친한 사이도 아닌데 처음 만남부터 두 분이 다짜고짜 제 외모를 비하하시니 속으론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시어머님께 처음 인사를 가기 6개월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콩팥에 이상이 생겨 몸이 많이 붓고 상태가 심각해지면 수술까지 받아야 할 정도라서 병원에서 당분간 잘 챙겨 먹으면서 심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6개월 만에 거의 7kg 정도는 살이 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병원에서 관리하면 괜찮아진다곤 하는데 무리해서 운동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해서 당장에 살 빼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결혼을 앞두고 웨딩드레스를 이쁘게 입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은 건강이 우선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시어머님을 처음 만나 뵙는 자리에서 제 건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살을 빼야 한다고 하시니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았네요. 예비 며느리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자 아무래도 시어머님께서는 달갑지 않으셨는지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몸 상태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건데 우리 서진이는 태어나서 잔병 치레만 했지 한 번도 크게 아팠던 적이 없었던 애인데 설마 임신하기 힘든 상태인 건 아닌 거지?
제가 약국일에 몰두하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했는지 콩팥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머님께서 우려하실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괜찮아질 때까지 결혼하고 바로 임신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시어머님은 무언가 계속 못마땅한 듯이 표정이 언짢아 보이셨고 그때 시고모님께서 나서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언니, 나도 젊어서 콩팥 안 좋다 그랬는데 아기 낳고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요. 그런데 수연아, 내가 어른으로서 한 가지 충고를 해주자면 나중에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남편이 딴 마음을 가져요. 안 그래도 서진이가 너보다 어린데 네가 이렇게 통통하고 꾸미지도 않아서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가면 어떻게 하겠니? 시고모님께서는 계속해서 제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시면서 여자가 이쁘게 꾸미지 않으면 남편이 딴 마음을 갖는다며 기분 나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보다 제가 한참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연하 남편과 같이 살려면 제가 당연히 더 외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 시어머님과 시고모님과의 첫 만남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외모 평가로 끝났던 것 같네요. 그리고 결혼식 3개월 전쯤이었을까요? 시어머님께서 시고모님과 다른 몇몇 지인분들과 함께 저희 결혼식 때 축하 공연을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께서는 시고모님과 함께 몇 년 전부터 얼굴에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하고 한복을 입은 채 문화센터에서 장구춤을 배우고 계셨고 같이 장구춤을 추시는 분들과 함께 결혼식 때 공연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분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건 좋지만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에 장구춤을 추시겠다고 하니 적잖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장구춤 공연이 멋있으면 모를까. 예전에 시어머님께서 문화센터에서 공연하신 동영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전통시장에서 각설이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 경극과 같이 화장을 진하게 하시고 박자도 맞추지 않고 어르신들끼리 맘 가는 대로 춤을 추시더라고요. 장구를 칠 때도 각자 다르게 치다 보니 공연이 아니라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공연을 결혼식 때 하시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운 걸 떠나 경악스러웠던 것 같네요. 어머님, 고모님과 공연을 직접 해주시겠다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결혼은 조용히 치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정중히 사양할게요. 문화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제가 서진 씨하고 같이 응원차 보러 갈게요. 예. 무슨 옛날 60년대 결혼식도 아니고 축하 공연 하나 없이 조용히 치른다고 하는 거니? 하다못해 결혼식 때 축가 한두 곡은 부르는 판에 그때 내가 대신 네 고모님하고 같이 신명나게 멋들어진 공연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 부담 갖지 말아라. 그리고 문화센터 같이 다니는 아줌마들한테 우리 아들 결혼식 때 공연하자고 다 이야기해 놓아서 번복 못한다. 벌써부터 다들 결혼식 공연 연습한다고 난리도 아니야. 시어머님께서는 저희 결혼식 때 공연을 기필코 하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셨고 저는 도저히 시어머님을 직접 설득할 수 없어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께서 결혼식 때 장구춤을 추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우리 결혼식을 조용히 치르고 싶은데 시어머님하고 고모님께서 직접 나서서 공연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집 친척들하고 친구들까지 다 올 텐데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뭐 어때? 요즘 결혼식 때 다들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도 추던데 색다르고 좋지 않을까? 엄마하고 고모가 기대에 잔뜩 부풀으셔서 장구춤 때문에 한복도 새로 맞추시고 장신구도 고르신다고 신나셨던데 그냥 두 분이서 우리 결혼식 때 마음껏 공연하시라고 그러자. 결혼식은 신부가 꽃이 되어야 하는데 시어머님과 시고모님께서 아마추어보다 못한 장구춤 공연으로 흥을 돋구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망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장구춤 공연이 아무렇지 않은 듯 두 분 뜻에 따르자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7색 8색이 될 정도로 싫었습니다. 자기야, 제발 부탁인데 나 대신 어머님하고 고모님한테 결혼식 때 공연 없이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씀 좀 드려주라. 그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두 분이서 화장 진하게 하시고 장구춤을 추시면 결혼식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남편은 제가 계속해서 공연이 싫다고 말하자 마지못해 시어머님께 다시 이야기해보겠다며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어서 흥분된 목소리시더라고요. 예, 너는 무슨 애가 융통성이라고는 밥 말아먹었니? 네 시어머님하고 고모님이 결혼식을 축하해주려고 직접 나서서 공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결혼식을 망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까지 시켜서 그걸 말려야 하겠니? 네 시어머니 체면이라고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야?
문화센터 사람들까지 모두 나서서 한참 공연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하라고? 시어머님 이야기를 듣자니 그동안 저희 결혼식 공연을 위해 다들 애써 연습하셨다고 하니까 죄송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공연을 결혼식 때 올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 욕심인진 몰라도 제 결혼식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공연 준비로 애써주신 건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정말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서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니 어머님께서 양보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진 씨하고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잘 따를 테니 결혼식 때 장구춤 추시는 건 반려해주세요. 제가 마치 울 것처럼 부탁을 드리니 시어머님께서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시지만 꾹 참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간절한 목소리가 시어머님께 통했는지 결국 결혼식 때 공연을 하지 않는 걸로 대화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님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서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시어머님과 시고모님께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서 결혼하고 난 뒤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고 1년이 안 되었을 때인 것 같은데요. 결혼하고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남편과 함께 테니스 운동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평일에는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 주말 동안 몰아서 운동을 하기 바빴는데요. 어김없이 남편과 테니스를 치러 나왔는데 시어머님께서 저녁에 밥을 먹자며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하러 나와서 옷차림이 누추하긴 했지만 테니스장을 예약해서 운동을 하는 거라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운동 후 다시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차가 되었고 이제는 시어머님과 한 가족이니 격식 없이 편하게 운동복을 입고 시댁으로 갔는데요. 역시나 시어머님과 함께 시고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시누이가 시매부와 함께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과 시고모님께서 함께 겉절이를 만드신 김에 수육을 삶아 함께 먹자고 모든 식구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운동복을 입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시고모님께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수연이 너는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여자가 돼가지고 꾸미는 모습이 전혀 없구나. 시댁에 오면서 어떤 며느리가 화장기 없이 운동복 차림으로 오니. 고모님, 제가 이해하고 운동을 다녀와서요.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면 운동을 가지 않고 예쁘게 차려입고 왔을 텐데 이미 운동복 차림으로 밖에 나와 있었던 터라 저녁에 늦을까봐 그냥 편하게 입고 왔네요. 평상시엔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자는 막 입어도 남편은 막 입히면 사람들이 와이프 욕한다. 사회생활하는 남자들은 와이프가 집에서 내조를 잘해주고 못해주고 하는 차이가 온 매무새에서 드러나요. 우리 서진이는 회사 갈 때 항상 깔끔하게 입고 나가는 거겠지? 저는 속으로 남편이 어린애도 아니고 본인 옷은 본인이 잘 챙겨 입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남편이 회사 나갈 때 제가 와이셔츠도 미리 다려주고 넥타이도 똑바로 매었는지 옷매무새를 봐주고 있긴 하지만요. 저와 남편이 운동복 입은 모습만 보시고 제가 평상시 남편을 잘 챙겨주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건 시매부는 볼 때마다 항상 목이 늘어난 티만 입고 다니던데 그런 시매부를 챙겨주지 않는 시누이한텐 딸이라서 그런지 시어머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평상시에 이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회사 나가면 옷을 너무 잘 입어서 결혼 잘했다는 소리까지 듣는다니까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님께서 들으라는 식으로 오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고모님께서 괜히 저한테 꼬투리를 잡으시려는지 또다시 제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수연이 너는 볼 때마다 더 살이 찌는 것 같구나. 서진이도 결혼하고 나서 살이 더 찐 것 같고 남편 옷만 잘 입히면 뭐하니. 살찌면 몸도 둔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데 겉모습만 뭔지를 알 게 아니고 속부터 잘 챙겨야지. 사실 남편과 테니스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실제로 둘 다 살이 빠져 있었는데요. 몸무게도 많이 빠진 상태인데 시고모님께서 살이 쪘다고 하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통통하다고 말씀하시는 시고모님은 도리어 뚱뚱하신 편에 속하시면서 제 외모를 비하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시어머님과 시고모님께서는 그저 저를 깎아내리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모양 같더라고요. 고모님, 저희 운동하고 나서 주변에서 살 많이 빠졌다고 그러던데 고모님께서는 달리 보이시나 봐요. 그건 그렇고 고모님,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진단 받으셨다면서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연락 오셔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약도 드셔야 하고 무엇보다 체중 조절이 중요하니 지금보다 살도 더 빼셔야 하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고모님은 시어머님께 저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다며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약사이다 보니 일부러 의학적으로 시고모님께서 뚱뚱하시니 살을 빼야 혈압이니 혈당이니 조절도 되고 고지혈증에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되려 저에게 살을 빼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시니 시고모님께서 기분이 나쁘셨는지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2층짜리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셨는데 시어머님과 시고모님께서 무작정 장구춤을 함께 추시는 문화센터 아주머니들을 한 번에 데리고 찾아가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하필 여행을 가시는 바람에 카페에는 아르바이트생들과 총괄 매니저만 있었는데요. 갑자기 매니저가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 매니저는 저와 동갑내기 여자였는데 오랫동안 일을 해서 저와는 친분이 두터웠고 아무래도 동갑이다 보니 친구처럼 반말을 하고 지냈습니다. 수연아, 지금 너희 시어머님하고 시고모님 되시는 분들이 우리 카페에 오신 것 같아. 그런데 지인분들까지 단체로 데리고 오셔서 빵하고 음료수를 시키시더니 계산도 안 하시고 네 이름 앞으로 걸어놓으라 하시네. 그것뿐만 아니라 테이블을 마음대로 여러 개 붙여놓으시고 앉아서 몇 시간째 큰 소리로 수다를 떠시는 바람에 주변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불편하신지 모두 다 나갔어. 저는 시어머님과 시고모님이 저희 부모님 카페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두 분 성향상 가게를 마음껏 휘저으면서 다른 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릴 게 뻔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급한 대로 약국문을 닫고 카페로 향했는데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님께서는 아르바이트생과 실랑이를 하며 큰 소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어디서 너 같은 게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여기 사장님 나오라고 그래. 여기 사장님이 나랑 사돈 관계야. 우리 아들 장인 장모님이라고.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시어머님과 시고모님께서 함께 온 무리와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카페 직원 따위가 예의도 없이 어디서 손님한테 조용히 해라 말아야. 여기가 도서관도 아니고 카페에서 대화 좀 나눴다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할 정도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가야겠네. 두 분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매너 없는 행동을 보여주셨고 부모님도 없는 카페에서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고모님, 제발 진정들 하시고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시면 다른 손님들께서 불편해하시잖아요.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안 하시고 이렇게 카페에 들이닥치시면 어떡하세요. 저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나선 거였는데 두 분 모두 저를 보자마자 더욱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지금 약국에서 일할 시간인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온 거냐? 사돈께서 직원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서 나랑 고모가 한 소리 해주고 있었다. 손님을 개무시해도 유분수이지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직원이 나와서는 조용히 하라고 하길래 우리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었다.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여행 중이셔서 카페에 없으세요. 직원들 교육까지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꽤 오랫동안 카페에 머무르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돌아가시는 게 어떠세요? 빵하고 음료수도 충분히 드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일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마 여기서 하루 종일 계실 건 아니시죠? 저는 두 분께 문화센터 아주머니들과 함께 계시기도 하고 체면도 있으시니 최대한 공손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한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참네. 아르바이트생이 조용히 하라고 할 때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 너는 한술 더 떠? 밖으로 아예 나가라고 내쫓는구나. 동방예의지국에서 우더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이대로는 억울해서 그냥은 밖으로 못 나가겠다. 나갈 때 나가더라도 빵은 추가로 골라서 포장하고 나갈 테니 그렇게 알고 수연이 네가 알아서 계산해라. 고모님, 그냥 나가시면 되지. 빵은 왜 또 포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미 제 이름으로 외상 달아놓으신 것 같던데. 다른 분들도 계시고 어머님하고 고모님 체면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제가 계산할 테니 다음부턴 이러지 마세요. 누가 동방예의지국에서 우더른을 공경할 줄 몰라서 이러는 건가요? 어른이 어른답게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행동하고 모범을 보여야지 그에 맞춰 대우를 하죠. 그걸 떠나서 빵은 왜 따로 추가로 포장을 해가시는 걸까요? 시고모님의 말씀에 문화센터 아주머니들까지 이때다 싶었는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매장에 있는 빵을 모조리 담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손님들이 고를 수 있는 양만큼의 빵은 남겨둬야 할 텐데 되는 대로 모든 빵들을 다 담아 넣으시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팔짱을 끼고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 시어머님과 시고모님께서도 문화센터 아주머니들이 심했다 싶었는지 그제야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날 사건으로 인해 두 분께 더욱 정 떨어졌네요.
사실 시어머님, 시고모님과 갈등이 커진 사건은 따로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3년 동안 남편과 온갖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자연적으로는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게 되었고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진작에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더라면 아이를 좀 더 일찍 가졌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시도에 쌍둥이가 덜컥 임신이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쌍둥이 임신으로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도 잠시 임신 6주 차에 갑자기 하혈을 하면서 뱃속에 있던 쌍둥이 중 한 명을 하늘나라로 보내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면 자궁이 약한 임산부에게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었지만 아이를 지키지 못했단 마음에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기필코 지켜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임신 20주가 넘어가면서 남아있던 한 명도 위태롭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공문도 잠정적으로 닫아버리고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할 때까지 침대에서 누워만 있었던 것 같네요. 자칫 잘못해서 움직이면 아이가 위험하다는 말에 기저귀까지 차고 침대 생활을 하면서 출산할 때까지 아이를 지켜냈고 여가인데 돌리기 운동이 불가하니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낳았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고 제가 죽다 살아나다 보니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남편이 아이는 하나로 충분하다면서 둘째는 절대 갖지 말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이 한 명만 잘 키우는 것으로 서로 동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아이를 낳은 걸 시댁에서도 잘 알고 계시면서 둘째 임신은 안 하냐며 타박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다 같이 시어머님 댁에 모여 있었었는데요. 다 함께 TV를 보던 중 연예인 아빠가 아기를 돌보는 예능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님께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남들은 아이 둘씩은 순풍순풍 잘 낳아서 저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손주가 한 명밖에 없으니 아쉬워 죽겠구나. 서연엄이야, 그러지 말고 서연이 생각해서 동생 한 명 더 낳아주는 건 어떻겠니? 자매든 남매든 동생이 있어야지 첫째 혼자서 외로워서 안 된다. 저도 여력만 있으면 아이 한 명 더 낳고 싶었는데요. 첫째를 낳았을 때처럼 또다시 시험관 시술을 하고 침대 생활을 할 걸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간에 아이를 유산하게 되면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았고 임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자연 임신이면 둘째도 고려해 보겠지만 산부인과에서 첫째 출산하고 나서 자궁이 많이 약해져서 둘째를 가지려면 무조건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서연이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죽다 살아났는데 다시는 그 과정을 똑같이 겪고 싶지가 않네요. 웃기게 신우인 건강하게 임신을 할 수 있는 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부부들처럼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딩크족이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 딸한테는 임신하란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면서 이미 아이를 한 명 낳고 나서 몸 상태도 좋지 않은 저한테 둘째를 낳으라고 강요하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험관 시술이 그렇게 싫으면 자연 임신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시도도 안 해보고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둘째는 무조건 안 갖겠다고 말하는 너도 참 한심하구나. 그나저나 첫째 낳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붓기가 안 빠진 거야? 원래도 네가 살집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뚱뚱해서 어떻게 하니? 뚱뚱하면 자연 임신이라 하려고 해도 아기가 잘 안 들어서요. 시어머님에 이어 시고모님까지 합세하여 저에게 둘째를 임신하라며 말씀하시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느리도 아닌데 시고모님께서는 제가 본인 며느리인 것처럼 막말을 던지시니 매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살집이 있는 걸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남편이 딴 마음을 품는다는 듯이 살집이 있어서 임신이 잘 안 된다는 듯이 선 넘는 발언들을 하시니 시어머님보다도 시고모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분노에 차오르기 일쑤였던 것 같네요. 고모님, 듣자 하니 말씀이 심하신 것 같네요. 저도 둘째를 갖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시험관 시술하고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들면 첫째 아이만 낳겠다고 하겠어요. 아이를 낳고 말고 하는 결정은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좀 신경 꺼주세요. 그리고 제가 뚱뚱한 거랑 아이 갖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뚱뚱하다고 핀잔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보다 고모님께서 더 뚱뚱하시잖아요. 저도 모르게 분노에 차올랐는지 마음속 깊이 하고 싶은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는데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님께서 깜짝 놀라 시고모님을 대신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이 너 고모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고모가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를 두고 왜 괜히 혼자 예민하게 굴기나 하고 당장 고모님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해?
시어머님께서는 아무래도 시고모님과의 관계도 있고 제 말로 인해 시고모님께서 기분이 상하셨을까봐 더 오버스럽게 저한테 화를 내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해서 시고모님께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님께서 노발대발하시니 어쩌겠습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그냥 그 상황을 빨리 넘어가고 싶어서 시고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모님, 제가 말이 지나쳤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힘들게 아이를 낳기도 했고 중간에 아이를 유산한 경험도 있어서 둘째 갖는 게 저한텐 여러모로 쉽지가 않아서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도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둘째 갖는데 전혀 상관없는 제 외모를 가지고 뚱뚱하다고 비하하시니까 기분이 나빠서 발끈하게 되었네요. 제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자 시고모님께서도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집안에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수연이 네 태도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으니 반성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뚱뚱해서 뚱뚱하다고 이야기한 건데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어린애처럼 삐져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아직 철이 덜 들었다는 거야. 고모, 수연이 얘가 우리 서진이보다 나이만 한 살 더 많았지. 가만히 보면 고모 말처럼 철이 덜 든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철딱손이 없어서 한 말이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두 분이서 아주 저를 철딱선이 없는 사람처럼 몰아가시는데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정말 철딱선이 없고 싹수 없는 사람을 못 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또다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땐 반드시 제 성질을 보여드리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네요. 아무튼 저한테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시어머님과 시고모님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지고 한동안 시댁에도 방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시고모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는데요. 그동안 시어머님 댁에서 자주 만나 뵙긴 했어도 따로 이렇게 전화 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었죠. 수연이니? 그동안 왜 시댁에 놀러오지도 않고 얼굴 한번 안 비춰준 거야? 만나면 내가 기니 할 얘기가 있는데 도통 만나기 어려우니 이렇게 내가 먼저 전화 걸었다. 시고모님은 평상시 저한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쌀쌀맞게 대하시는데 그날따라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접 저한테 전화까지 다 주시고 무슨 일이세요? 너희 부모님께 아무런 얘기도 못 들은 모양이구나. 다름이 아니고 임대료 좀 낮춰달라고 수연이 네가 말씀 좀 드려줘라. 요즘 코로나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감자탕집이라 24시간 운영해도 손님이 많지 않으니 계속 적자라서 임대료라도 낮춰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텐데 알고 보니 우리 가게가 들어선 건물이 너희 부모님네 건물이더구나. 이런 우연이 있기도 힘든데 말이야. 저는 시고모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도대체 도통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요.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 한 채가 있었는데 그 건물 안에 시고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감자탕집이 있었더라고요. 임대계약 만료 시점이 되어 시고모님께서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부동산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저희 부모님 소유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거였는데요. 고모님, 그 건물은 제 소유가 아니라서요. 임대료를 낮추는 건 부모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 저한테 말씀하셔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고모님 가게가 저희 부모님 건물에 있었다니 정말 신기하긴 하네요. 사실 시고모님하고 가깝긴 하지만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시고모님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건물이니 부모님 뜻대로 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시고모님께서 무미건조한 저의 반응에 뿔이 나실 만도 한데 화를 꾹 참으시며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희 부모님 말씀으로는 이제 곧 그 건물을 네 명의로 넘겨주신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네가 건물주가 되는 건데 임대료를 낮추는 건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우리가 보통 사이도 아니고 한 가족이면 아예 임대료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말이야. 여태까지 부모님께 그 건물을 제 명의로 넘겨주신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질 못했는데요. 앞뒤 사정을 전혀 모르니 제가 시고모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모님, 일단 저한테 왜 전화하셨는지 알았으니 저도 부모님하고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은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 지금 딱히 드릴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전화 끊고 나중에 제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전화를 끊고 친정엄마에게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요. 시고모님께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연락이 왔다고 말씀을 드리자 어이가 없으셨는지 도리어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나,
그 어르신이 너한테 곧바로 전화했나 보구나. 우리 건물에 감자탕집이 있는 건 진즉에 알았는데 너희 시고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건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 아무튼 코로나 터지고 임대료를 낮춘 상태라 이번에 다시 올리려고 했더니 더 내려달라고 하지 뭐니? 부동산 통해서 건물주가 우린 걸 알고 나서 엄마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참 가관이더구나. 저희 친정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시기 전에 대기업 인사팀에서 30년 넘게 재직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냉철하셨습니다. 시고모님과 직접 만나뵌 건 결혼식 때뿐이었는데 지난번 부재 중에 시어머님과 시고모님께서 베이커리 카페에 찾아오신 이야기를 매니저를 통해 들으시고 어떤 분류의 사람인지 대충 파악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시고모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으면 네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어이가 없더구나. 그래서 지금은 건물주가 우리로 되어 있지만 곧 네 명의로 바꿔줄 거라 네가 건물주라고 얘기했더니 알았다면서 너랑 직접 얘기해본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일부러 시댁에서 너한테 갑질하는 것 같길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만약에 네 시고모 되는 사람이 힘들게 하골랑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네가 할 얘긴 하고 살아라. 요즘 시대의 젊은 며느리들이 자기 권리를 요구하면서 살 줄 알아야지 바보같이 시댁에 당하고 살면 안 돼. 알았어요, 엄마. 시고모님께서 저를 두고 엄마한테 협상을 하셨다니 기분이 나쁘긴 하네요. 엄마 말씀대로 이제는 제 권리 요구하면서 시댁에 당당하게 맞서 이야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시댁에서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저를 못살게 굴었는데 시고모님과 시어머님께서 일하시는 감자탕집 건물주가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저한테 막말을 하지 못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뒤 시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하고 매년 시어머님 생신 때는 외식을 했었는데요. 이번 생신 때는 시누이도 그렇고 남편도 시어머님 생신을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년 해왔던 것처럼 외식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생신 전날 시어머님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수연아, 이번 내 생일에는 네가 직접 생신상을 차려주는 거지? 음식하느라 바쁘고 정신없을 텐데 우리 집에서 모일 필요 없이 이번에는 니네 집에서 모이자꾸나. 고모한테도 이야기해서 내일 점심 때 니네 집으로 갈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뜬금없이 생신상을 차려달라고 하시는 시어머님이 당황스러웠는데요. 물론 제가 생신상을 차려드릴 수도 있지만 남편과 시누이와도 이번 생신 때는 평상시와 같이 외식을 하자고 이야기 나눴던 터라 시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생신 땐 외식하는 걸로 다른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눠서요. 내일 유명한 한정식집으로 미리 예약을 해두었으니 고모님까지 모시고 같이 거기서 식사해요. 시어머님께서는 무언가 불만이 가득한 것처럼 툴툴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대놓고 차별하는 거니? 이번 사돈 생신 때 네가 친정엄마를 위해 유기농 생신상을 차렸다고 버젓이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놨던데 시어머니 생신 땐 조미료 들어간 외부 음식을 먹자고 하는 거니? 저는 순간 아차 싶었는데요. 사실 이번 친정엄마 생신은 환갑잔치시기도 하고 유방암 초기로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터라 식단 조절 때문에 유기농 재료로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이번 생신을 제외하고 그 이전엔 시어머님과 같이 친정엄마 생신 때도 외식을 했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그렇게까지 유심하게 살펴보실 거라고 생각하질 못했는데 그걸 보시고 차별이라고 말씀하시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무언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친정엄마 생신 때도 매번 외식을 했었거든요. 이번엔 환갑이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시긴 했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아무 외부 음식이나 못 드셔서 제가 생신상을 따로 차려드린 거예요. 뭐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내 생일에도 네가 생신상 차려주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 그렇게 알아둬라. 내일 점심시간에 때 맞춰 갈 테니까 미리 음식 준비해두고. 시어머님께서는 본인 할 말만 하시고 더 이상 제가 하는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님의 전화가 당황스럽긴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한 번도 시어머님 생신상을 손수 차려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긴 했지만 시어머님께서 직접 전화까지 주셨으니 생신상을 차려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네요. 시어머님 전화를 받고 나서 급하게 장을 봐서 그날 저녁부터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부터 끓이고 갈비찜, 잡채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어 시댁 식구들이 모였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유기농 음식은 하나도 없잖아. 수연이는 어제도 내가 친정엄마하고 나랑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준비한 음식에서 유기농 음식이 하나라도 있는 거니? 친정엄마 몸에 좋은 유기농 음식 만들어 대접하고 나는 농약 팍팍 뿌린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라고 지금 내놓는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 식재료들 굳이 유기농 재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몸에 좋고 괜찮아요. 유기농 재료하고 일반 재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서 서연이 이유식 만들 때도 굳이 유기농 재료 사지 않고 일반 재료 사서 만들어 먹였고요. 신경 써서 손수 만든 음식들이니까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님은 제 말에 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신경질적인 어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누가 서연이 이유식 만들 때 무슨 재료 썼냐고 물어봤니? 너희 친정엄마 생신상에 올라간 음식들은 죄다 값비싼 유기농 재료들로 만든 거라며. 그런데 나는 그저 그런 일반적인 재료로 만든 거 아니니? 그게 차별이지 뭐야 지금? 언제부터 음식 드실 때 유기농 재료를 따지면서 드셨다고 저에게 일반 재료와 유기농 재료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정성스럽게 생신상 차리느라 고생한 저는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으셨던 것 같네요. 제가 듣기로는 시누이 있는 딸인데도 한 번도 시어머님 생신상을 차려드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딸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왜 이렇게까지 바라는 게 많으신 걸까요? 친정엄마 말씀대로 시어머님께서 저를 계속 무시하시고 며느리 대접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될 것 같아 화를 내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친정엄마는 암 환자셔서 유기농 음식으로 신경 써서 생신상 차려드린 거라고요. 어머님께선 건강하신데 굳이 일반 음식하고 차이 없는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하시겠어요? 어제 갑자기 전화해서 생신상 차리라고 하셔서 정성스럽게 차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정말 섭섭하네요. 솔직히 어머님 생신 때 아들, 딸이 한 번이라도 생신상 차려준 적이 있었나요? 며느리도 가족인데 어머님이야말로 저랑 아들, 딸 차별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네요. 얘가 보자 하니까 어디서 시어머님 앞에서 큰 소리야? 네 부모님께서 시댁에 가서 시어머님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굴라고 가르쳤니? 지난번 카페 갔을 때도 직원들 태도 보니까 부모님께서 얼마나 예의 없는 분들인진 가늠은 되더구먼. 네가 이 정도로 개차받을 줄은 몰랐구나. 옛날 같았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면 집에서 당장에 쫓겨났어. 쫓겨만 났으면 다행이지. 이혼까지 당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까지 받았다. 시어머님은 제가 말대꾸를 하자 저에게 숟가락을 집어 던지시며 말씀을 하셨는데요. 숟가락이 하필이면 제 얼굴 정중앙으로 날아왔고 콧대를 3개 맞아 코피까지 터져버렸네요. 저는 아프기도 하고 코피가 나니 깜짝 놀라 급한 대로 휴지로 코피를 막았는데요. 시어머님께서도 제가 코피까지 흘릴 줄은 예상 못하셨는지 잠시 주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까지 거론하면서 막말을 하시는 시어머님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판사판으로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시고모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시어머님의 머리채를 잡으시더라고요. 어디서 감히 우리 귀한 건물주 몸에 손을 대? 수연이가 누군 줄 알고?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막대한 거야? 우리가 일하는 감자탕집 건물주야. 안 그래도 임대료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건물주님께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귀하신 몸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시어머님은 시고모님의 말씀에 당황하셨고 저와 시고모님의 눈치를 보며 번갈아 쳐다보셨는데 저는 그동안 당했던 시집살이로부터 벗어날기엔 이때다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고모님 말씀 들으셨죠? 두 분이서 일하시는 감자탕집 건물이 제 건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로 임대료를 원래보다 많이 낮춰드렸는데 더 낮춰달라고 하셔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이런 식으로 며느리 대접 안 해주시고 막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까지 건물주로서 갑질을 하고 싶진 않았으나 시어머님께서 저를 막대하시니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제가 일반적인 며느리에서 건물주로 신분 상승하자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시더니 태도가 부드럽게 바뀌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이 네가 정말 감자탕집 건물주라고?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다 있니? 얘 왜 진작에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 않은 거야? 유기농 음식이고 나발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우리 아들, 딸들도 차려주지 않는 생신상을 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구나. 이거 사진 찍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야겠다. 문화센터 사람들한테 우리 건물주 며느리가 손수 만들어준 생신상이라고 자랑해야지.
그래요, 언니. 아우, 나는 언니가 우리 수연이한테 숟가락을 집어 던지길래 잠깐 정신 나갔나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채 잡은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 수연이는 귀한 건물주이니까 시댁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설거지도 청소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건물주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네요. 저는 이러나 저러나 같은 사람인데 건물주라는 사실이 시어머님과 시고모님을 고분고분하게 만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두 분이 그동안 시집살이 시키고 막말했던 걸 떠올리면 지금도 우라통이 터지는데요. 건물주가 된 이후부터는 시집살이 없이 시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상시 살림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시댁에 함께 가더라도 소파에 앉아서 편히 쉬라고 하고 본인이 제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자고로 남잔 집안의 기둥이니 집안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시어머님과 시고모님께서도 제가 아닌 남편에게 모든 일을 시키고 있네요. 심지어 남편이 하는 일을 제가 도우려고 움직이기라도 하면 시어머님께서 우리 건물주님은 그냥 앉아서 편히 쉬세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라며 아예 못 움직이게 하십니다. 덕분에 요즘은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